역사에는 경첩처럼 작동하는 날짜들이 있다. 하나의 시대의 문이 갑자기 닫히고 그보다 훨씬 어둡고 위험한 또 다른 시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들이다. 2026년 1월 3일은 바로 그런 날이다. 그날 새벽 카라카스에서 절대적 결단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일은 CNN 속보 자막을 장식하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1945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법 질서의 계획적이고 냉정한 해체였다. 그리고 그 폭발의 충격파는 카리브해에서 멈추지 않았다. 멕시코만을 건너 유카탄 반도를 가로질러 멕시코시티 국립궁의 문을 실존적 허리케인처럼 두드렸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분석의 핵심은 이것이다. 멕시코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전략을 조정했고 그 결과 전 세계에 긴장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은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던 규칙들이 더 강력한 이웃에 의해 삭제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느끼는 차갑고 이성적인 공포다. 멕시코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깨어났다. 더 이상 뒷마당은 영향권이 아니라 잠재적 전쟁지대가 되었다. 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멕시코 국가 전체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는지 이해하려면 그 사건의 해부학을 정확히 봐야 한다. 1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의 직접 명령에 따라 움직인 미합 중국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의 주권 영공을 침범했다. 그들은 외국의 수도 한가운데에 착륙해 대통령 관저를 급습했고 경호선을 제거한 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현직 국가 원수인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납치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뉴욕으로 이송되었고 미국 국내법을 여구에 적용한 마약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사건이 만든 법적 선례를 생각해보자.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다. 수사를 보지 말고 구조를 보라고. 미 법무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자로 작성된 법률자문국 OLC의 비밀 각서였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이익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 군사력을 사용해 경찰적 체포를 실행할 고유 권한을 가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워싱턴에게 국경의 주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텍사스의 어떤 판사가 외국 지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면 미군은 그를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멕시코가 등장한다. 그 각서를 읽었을 때 멕시코 정치 엘리트들의 등골을 타고 흐른 오한을 상상해보라.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서사, 즉 마약 국가, 국가안보 위협, 카르텔이 정부를 장악했다는 논리는 공화당 강경파들, 린지 그레이엄이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인물들이 수년간 멕시코를 겨냥해 만들어온 이야기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수 있다면 내일 시날로아나 할리스코, 미초아칸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멕시코 정부가 공범이라고 선언하고 멕시코시티에서 유사한 작전을 펼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절대적 결단은 금기를 깨뜨렸다. 늑대는 더 이상 숲속에 있지 않다. 늑대는 옆집의 문을 부수고 이웃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다음 집이 멕시코라는 사실을 멕시코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셰인바움 정부가 급진적이고 긴급한 전략 조정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포온기지 총알이 아니다라는 구호나 티미시에 기반한 설린 외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멕시코는 자신이 폭력적 쇠퇴 단계에 들어선 제국과 함께 잠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를 골렘의 비유로 설명한다. 미국은 세계화와 자유주의 질서를 창조했지만 이제 그 질서는 미국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중국은 경제적 승자가 되었고 글로벌 사우스는 일어서고 있다. 겁에 질리고 분노한 골렘처럼 미국 제국은 이제 남은 유일한 수단인 무력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자 관계를 군사화하는 것이다.
멕시코에게 이것은 1846년 전쟁 이후 가장 큰 위험이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 긴장이란 미국이 예측 불가능하고 스스로의 규칙을 깨는 행위자가 되었다는 전 지구적 인식이다. 셰인바움이 개입을 거부하고 마두로 납치를 규탄하는 이유는 이념적 연대가 아니라 자기 방어다. 그녀는 모래 위에 붉은 선을 긋고 세계를 향해 외치고 있다.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이것을 용인하면 내일 멕시코에서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멕시코는 지금 외교, 치안, 무역 동맹을 동시에 움직이며 하나의 정치적 방파제를 쌓고 있다. 워싱턴에 분명히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멕시코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미국이 멕시코와의 관계를 베네수엘라화하려 든다면 그 순간 멕시코 경제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 역시 함께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에 기반한 억지 전략이다. 핵무기가 아니라 공급망과 시장을 무기로 한 경제적 상호 파괴다. 문제는 이 전략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이다. 마두로를 비교적 손쉽게 체포했다는 전술적 성공에 취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국적 오만, 즉 허브리스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세계는 벼랑 끝으로 밀려난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나는 멕시코가 이 광기를 막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숨을 죽인 채 그 골렘이 다시 공격할지 지켜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마두로의 몰락은 위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정말 누구도 제국의 사법 관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새로운 글로벌 불안정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제 냉정하게 말하겠다. 내가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경제안보 보고서들을 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1월 3일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마두로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니다. 나와 같은 정치 경제 분석가라면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를 정당화한 그 동일한 법적 각서는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멕시코 영토에서의 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수십 년간 제국의 쇠퇴를 연구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제국이 경제적 매혹의 능력을 잃으면 남는 언어는 단 하나, 경찰적 폭력뿐이다. 오늘 미국은 멕시코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멕시코를 국가안보 문제로 본다. 그리고 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 외교적 보도 자료를 읽지 말고 폭스뉴스와 상원 청문회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그들은 내가 통합 마약 테러리즘 교리라고 부르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그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공포스럽다. 멕시코 국가는 영토 통제력을 상실했고 카르텔은 외국 테러 조직이며 이제 베네수엘라 선례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립궁의 허락 없이 멕시코에 들어와 시날로아의 실험실을 폭격하거나 할리스코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사전 정지 작업이다. 멕시코의 주권이 조건부라는 생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복종하면 주권이 있고 저항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면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나는 셰인바움의 전략이 180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방어적 실용주의라고 부른다. 멕시코는 더 이상 순종적인 친구 노릇을 할 수 없다. 셰인바움은 이 문회적 군사력 덩어리, 즉 미국 골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상기시키는 것임을 이해했다. 여기서 나의 마르크스주의적 실물경제 분석, 즉 공급망이 등장한다. 미국은 미사일을 가졌지만 멕시코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미 해병대가 리오그란데 강을 건넌다면 48시간 안에 디트로이트의 포드 조립 라인은 멈춘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멕시코를 불안정화하려 든다면 미국 슈퍼마켓의 식료품 가격은 일주일 만에 2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멕시코의 핵 옵션이다.
원자폭탄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과 아보카도다. 셰인바움은 트럼프에게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을 건드리면 당신들의 경제를 파괴하게 된다. TM이 쓰은 자살 협약이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이 위기에는 더 깊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층위가 있다. 나는 이것을 자원 함정이라고 부른다. 베네수엘라 개입의 핵심은 중진류였다. 텍사스 정유소는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셰일 프래킹 원유는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진류를 가진 나라가 또 어디인가? 멕시코다. 마야 원유다. 멕시코는 수년간 자국 정제를 위해 수출을 줄여왔다. 이것이 에너지 주권 정책이다. 그러나 값싼 에너지에 굶주린 제국의 눈에는 이것이 반란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 멕시코에 대한 압박은 외교적이지 않을 것이다. 강압적일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멕시코만의 유전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를 나는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오리노코 벨트에서 본 것과 똑같이 말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현직 대통령이 납치되는 장면을 보았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의 시선을 이 문제로 끌어당기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공포는 실체가 있다. 미국은 글로벌 사회 계약을 파기했다. 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되고 힘은 강자의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정글로 돌아간 것이다. 멕시코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글로벌 사우스의 최전선이 되었다. 만약 멕시코가 버텨낸다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이 짐승을 길들이고 주권을 지켜낸다면 그것은 개발도상 세계 전체의 승리가 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굴복하고 미군이 펜타곤 지휘 아래 멕시코 영토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반구 전체를 잃게 된다. 멕시코의 전략 141은 트럼프 개인을 넘어서 살아남는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된 지역으로 미래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북쪽에서 관리되는 식민지들의 집합으로 되돌아가는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나는 체스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게임은 치명적으로 변했고 멕시코 시티의 왕은 상시적인 체크 상태에 놓여 있다. 내 책상 위 달력을 보라.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시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날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6년 7월이다. 불과 몇 달 후 멕시코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티메키 재검토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강 관세나 옥수수 쿼터를 놓고 벌어지는 지루한 관료적 협상일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을 본 이후 이것은 무역 협상이 아니라 인질극이 될 것이다. 나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경제학자로서 말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를 보면 나는 부상당한 동물을 본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 경쟁에서 패배했다.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할 수 없고 아시아의 인프라와도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TME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 쇠퇴하는 제국주의의 냉혹한 논리에 따르면 워싱턴은 셰인바움 앞에 총을 올려놓을 것이다. 중국에 맞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정렬하라. 아니면 국경을 닫아 당신들의 경제를 파괴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요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멕시코의 중국 전기차 투자, 리튬 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축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멕시코를 다른 누구와도 거래하지 못하는 미국 전용 경제 봉신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멕시코 전략 조정의 위험한 천재성이 드러난다. 셰인바움은 이것을 안다. 이 요구에 굴복하는 순간 멕시코는 죽는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중국과의 연결을 끊으면 21세기 기술 접근을 잃고 저발전 상태로 스스로를 봉인하게 된다. 그래서 멕시코는 나를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 긴장을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방으로 피벗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멕시코가 브라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베이징과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은 워싱턴을 향한 메시지다. 나는 너만의 선택지가 아니다. 나에게는 친구도 있고 대안도 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다. 포커에서 올인을 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 멕시코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즉 자신의 뒷마당이자 안보 구역,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 이탈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반응은 관세 인상이 아니라 내부 불안정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본 그대로다. 개입은 군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금융 전쟁이었다. 나는 경고한다. 미국은 내일 당장 멕시코 페소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페맥스의 부채를 정크로 강등시켜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면 1994년 위기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일 정도의 충격이 올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며 멕시코는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쌓고 수출을 다변화하며 경제적 포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 글로벌 시스템의 심장을 찢는 요소가 있다. 세계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를 지켜보며 각자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울프 교수, 미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 파트너에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 개입과 멕시코에 대한 위협은 달러와 서구 시스템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괴했다. 미국은 의도치 않게 반헤게모니 블록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는 다른 통화, 다른 결제 시스템, 다른 안보 구조를 찾도록 밀려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 긴장이란 자유주의 질서 아래 얼음이 깨지는 소리다. 나는 이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당근이 없는 제국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몽둥이뿐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결심한 중경욱 멕시코가 있다. 만약 워싱턴이 무역협정 재검토에서 멕시코를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국경에서 군사작전을 시도한다면, 카라카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쉽게 끝날 것이라 착각한다면 그들은 북미 경제 전체의 시스템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공급망은 취약하고 사회적 평화도 취약하다. 나는 말한다. 궁지에 몰린 국민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멕시코는 도미노 조각이 아니다. 멕시코는 미국 경제의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을 제국적 오만으로 무너뜨리면 지붕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로 무너진다. 하지만 이 위기에는 또 하나, 나를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차원이 있다. 그것은 미국 지배 엘리트가 자국 국민에 대해 보여주는 자살적인 맹목성이다. 워싱턴이 멕시코를 향해 방가쇠를 당기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탄화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만을 마치지 않는다. 그 탄화는 튕겨나와 미국 노동계급의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할 것이다. 나는 경제학자다. 나는 시스템의 배관을 본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둘을 분리하는 순간 양쪽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수준의 깊은 통합이다. 잘 들어라. 미국에서 겨울에 소비되는 채소의 80%는 멕시코산이다. 메이드 인 USA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40%는 최종 조립 전에 국경을 3번, 4번 넘나든다. 공화당 매파들이 베네수엘라 문제로 멕시코를 응징하겠다며 국경을 닫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이 보게 될 것은 애국적 승리가 아니다. 빈 진열대다.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30%를 향해 치솟고,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공장들은 몬테레이에서 만들어지는 나사 하나가 없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다. 제국은 자신을 먹여 살리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려 든다. 구조적 정신분열이다. 그리고 내가 분석하는 더 무서운 부메랑 효과가 있다. 바로 이주다. 이 위선의 구조를 보라. 미국은 멕시코의 완충벽 역할을 강요한다. 멕시코는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중미인, 베네수엘라인, 쿠바인을 남북 국경에서 막아 워싱턴의 더러운 일을 대신한다. 그런데 미국이 멕시코를 불안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페소를 공격하고 페맥스를 제재하고 정치적 혼란을 조장한다면 멕시코는 더 이상 벽이 아니다. 멕시코는 파도가 된다.
미국의 제재로 멕시코 경제가 붕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선택지가 없는 1천만, 1,500만 명의 멕시코인이 북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워싱턴은 스스로가 막고 싶다던 종말론적 국경 위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셈이다. 이것이 파시즘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혼란을 만들어 강경책을 정당화하지만 그 혼란은 너무 커져 강경책조차 무력해진다. 셰인바움의 전략 조정에는 이 경고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다. 당신들이 안정의 합의를 깨면 우리는 문을 연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역사를 가둘 충분한 철창이 없다. 이제 시선을 대서양 너머로 돌려보자. 진짜 게임은 거기서 결정되고 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 집착하고 멕시코를 위협하는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베이징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략적 인내를 본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지키기 위해 군함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훨씬 더 영리한 일을 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을 보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자산을 어떻게 빼앗는지 보라. 그래도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맡길 것인가? 여전히 스위프트 시스템을 쓸 것인가? 2026년의 개입은 브릭스가 꿈에서도 못 꾸던 최고의 광고가 되었다. 미국은 오만 속에서 자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워싱턴이 멕시코나 베네수엘라를 처벌하기 위해 달러를 무기화할 때마다 세계가 달러를 버리는 날은 더 가까워진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날 미국의 생활 수준은 붕괴한다. 제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사적 허영을 위한 전술적 승리를 위해 미래의 경제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세계적 긴장이란 미국의 고립이 만들어내는 소음이다. 유럽은 공포에 질려 있다. 브뤼셀의 외교관들과 이야기해 보면 공개적으로는 나토를 지지하지만 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멕시코 같은 형제 국가에 이렇게 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불복종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까요? 서방 동맹은 내부에서부터 균열되고 있다. 공포는 충성을 낳지 않는다. 원한과 탈출 계획을 낳는다. 멕시코는 세계 질서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되었다. 카나리아가 죽으면 모두가 공기가 독하다는 걸 안다. 그러나 카나리아가 살아남아 쪼아된다면 미국 무적 신화는 영원히 깨진다. 우리는 잔혹한 명료성의 순간에 서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세계의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경고한다. 멕시코에 대한 이 전쟁을 안보의 이름으로 포장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것은 사기다. 내부에서 망가진 경제 시스템을 고치지 못한 엘리트들이 이웃을 약탈해 문제를 가리려는 연막이다. 멕시코의 주권을 둘러싼 싸움은 결국 서구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영혼을 둘러싼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 하지만 친구들, 멕시코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 펜타곤이나 백악관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분석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제국주의 역사는 외국 군대의 상륙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부의 다섯 번째 열, 즉 내부 협력자들의 역사이기도 했다. 나는 멕시코의 계급 구조를 바라보며 미국이 곧 이용하려는 아킬레스건을 본다. 휴스턴과 마이애미에 정신적으로 거주하는 금융 올리가르히, 워싱턴을 오가며 로비를 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귀에 속삭이는 그 집단이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개입을 공포가 아니라 질투의 눈으로 본다. 누군가 포티를 멈춰주길 바라는 이들이다. 이것이 모의 내전이다. 워싱턴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은 미사일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로페어 사법전쟁과 내부 경제 사보타주로 시작될 것이다. 나는 경고한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멕시코를 실패 국가로 규정하려는 조직적인 캠페인이 전개될 것이다. 현실이어서가 아니라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적 꼬리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NED,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 자금을 대는 NGO들이 멕시코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보고서를 쏟아낼 것이다.
뉴욕의 신용평가사들은 거시경제적 근거도 없이 멕시코 국채 등급을 낮춰 차입 비용을 폭등시키고 셰인바움 정부의 예산을 질식시키려 할 것이다. 목표는 내부 위기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키워 국민 일부가 외세 개입을 구원으로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1973년 칠레, 2016년 브라질, 2019년 볼리비아에서 봤던 바로 그 각본이다. 세계적 긴장이란 각 나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기도 하다. 번영한 식민지가 되길 원하는 이들과 자유로운 국가로 남길 원하는 이들 사이의 긴장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조준선의 한가운데에는 거의 언론이 말하지 않는 물질적 자원이 있다. 리튬이다. 소노라 계획을 보라. 멕시코는 리튬을 국유화했고 배터리 가치 사슬을 장악하려 한다. 오늘날 그 리튬을 가공할 기술을 가진 국가는 어디인가? 중국이다. 미국은 소노라 지도를 보며 공포에 빠진다. 멕시코가 중국과 손잡고 배터리 산업을 키운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21세기 핵심 투입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나는 말한다. 카르텔에 대한 군사 개입 위협은 상당 부분 연막이다. 북부 멕시코의 전략 광물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계의 경찰은 마약을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미래 자동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빼앗으러 오는 것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리튬 방어는 국경 방어만큼이나 국가안보 사안이 되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위장된 자원 전쟁을 보고 있다. 이제 제도들의 붕괴를 보자. 이 위기 속에서 미주기구 OAS는 어디에 있는가? 죽었다. 외교적 좀비다. 마두로 납치에 침묵한 순간 OAS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의 눈에서 남은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 그래서 멕시코는 새로운 국제 구조를 찾아야 한다. 나는 셰인바움과 룰라가 셀레이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를 외교적 방패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본다. 미국, 중국, 유럽과 하나의 목소리로 협상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려는 것이다. 절박하지만 필수적인 움직임이다. 멕시코가 혼자서 2026년 7월 티메키 협상장에 들어가면 잡아먹힌다. 그러나 리튬, 석유, 구리, 담수를 통제하는 라틴 아메리카 블록과 함께 간다면 권력의 방정식은 달라진다.